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대여 공세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상 파트너가 될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약속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지도부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 그리고 여야 정치 토크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전국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가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린이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김유진 아동문학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인상적인 또 이름표를 달고 나오셨네요. 김지호 대변인 반갑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라. 초년생이세요. 예. 자, 민주당은 오늘 당선자 총회 열고요. 이 자리에서 단독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박찬대 의원의 수락연설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끈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인데요. 어떤 실천을 할지 171석을 앞세워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인가요? 김지호 부대변인님? 일단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네네.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굉장히 짧은 소감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단합과 실천이 향후 민주당의 원내 목표다. 이렇게 설정됐다 보면 되고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지난 2년간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박찬대 대표가 공동위원장, 제가 상근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요. 솔직히 기쁩니다. 아, 그러세요? 감개무량하고 앞으로 좀 대여 투쟁이 활발해질 것이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이 좀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오하시랍니다. 아니 선전포고를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저는 이 수락연설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그 정견 발표 같은 그 성격의 말씀에서 결혼 때보다 더 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실상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낙점해놓고 정견 발표하는데 왜 그 결혼 때보다 더 떨린다는 말씀하셨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 대목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대목? 민주당 일하면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하면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금도 굉장히 양당 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22대 국회 1년간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는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 챙기는 그런 대화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법사위 또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이건 협치를 안 하겠다는 의지다. 22대 국회에서 더 심한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 들린다. 반박 듣겠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네. 사실 회계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2022년까지 6년간 국회에서 가장 온건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손꼽히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러한 온건 정치인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그냥 온몸으로 대항하면서 네. 가장 강성 국회의원을 변모해야 했다. 그럼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무위원들한테도 국회 가서 전사로 싸우십시오. 예. 이렇게 직접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정말 압수수색 당하고 국무위원들이 대들고 오만하게 나오고 이러한 폭정들이 계속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회라도 좀 권능을 지키고 강하게 대항해야 된다. 네네. 이런 의미에서 박찬대 최고가 지금 일성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국회가 그거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네네. 이번 총선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 운영위를 갖고 가야 됩니까? 그럼요. 네. 초선 4년간은 저도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는데 동감합니다. 예. 제가 그때는 뭐 박찬대 의원이 취재원으로서 관계를 잘 맺었었는데 지난 2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지면서 계양 을루 지역구를 옮깁니다. 네네. 박찬대 의원이 계양과 가까운 인천 지역구 의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워지면서 온건했던 정치인 박찬대가 강경 노선을 걷는 정치인 박찬대로 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결국에는 민주당 당대표를 수호하고 방탄하는 방탄 조끼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박찬대 의원이 계속 조금 더 자기 목소리, 자기 양심의 목소리보다는 정파적 목소리를 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와 법사위는 사실 그동안에 국회 관례가 있었잖아요. 2020년에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를 1년을 제외하면 국회의장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뭐 도저히 용인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친명계 조직으로 또 불리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최대 의원 모임으로 격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혁신회의라는 역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영수회담 끝나고 혁신회의와 또 만찬을 가졌다고 하던데 우리 김재호 부대변인 지금 혁신회의는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당초 원외 인사 모임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 좀 많은 당선인을 배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활동이 저도 기대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는 법인 형식을 뗀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60-7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의원 모임이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신생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 민주당 혁신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렇게 방송에 다뤄주시니까 좀 반갑고 앞으로 좀 쭉쭉 성장해서 왕성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생 공부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영수회담 끝나고 만찬까지 하나요, 정광 대변인? 여기 잘 표현하셨네요. 강성 친명계 모임 아닙니까? 강성 친명계 모임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활동을 22대 국회에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1대 국회에 온갖 구설수의 중심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철험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철험회처럼 되지 않고 정말 우리 국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초선만 하고 말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겠죠.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지금 정광 대변인 그 설문 받으셨나요? 그 총선 백서,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 시작됐다는데 항목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실질적 원톱 체제가 상대당의 3톱 체제보다 더 나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설문조사들요. 총선 백서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자는 예. 측면에서 뭐 그런 질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만 뛰는 게 이 운동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뭐 당정 관계라든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라든가 모든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종합적인 그 반성문을 쓰는 데는 그런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당이지만요. 정말 제대로 된 총선 백서를 위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라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있으세요?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저는 이번 총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있는지 국민의힘 후보자에 있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개인 평을 하나 물어보는 백선 저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 당도 선거에 많이 패해보고 이겨보기도 했지만 저런 방식의 백선은 사실상 누군가한테 책임을 좀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러한 문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새 파트너가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누굴까? 지금 보니까요. 송석준 의원은 출사표를 어제 던졌고 조금 전에 충북 충주 지역구죠. 4선 이종배 의원도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2명 됐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를 고려할 때 뭐 누가 낫다 보다 이런 인물이 와야지 상대가 되지 않겠는가 한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취임 일성 그 승낙연설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얘기했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라는 선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소수 여당이잖아요. 108석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당 108명의 의견을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찐명 지도체제가 완성됐는데 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에 패하기는 했지만 친윤 원내대표는 안 된다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현재 지도체제를 구성한 걸 보면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나오시죠? 어떠니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저의 의지는 이미 진작에 확고히 서 있다. 다만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일 뿐. 무슨 말씀인가요?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면 불출마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출마하냐니까 난 출마한다는 얘기도 아직 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열린 결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9일에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일요일이면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 후보 등록 마지막 시점까지도 이철규 의원의 입후보가 굉장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철규 의원도 뭐 나오지 마라 이런 식의 여론은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인가요? 그거 내가 관여하는 사항인데 내가 좀 알아가는 내용인데 누구누구를 하겠다라는 의심할 만한 행동 하지 말고 그런 거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도 이철규 의원실과 가까운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주호 부대변님 지금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일요일에 딱 나와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대패의 주역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원내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곧 국민들한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총선 대패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분이 사실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핵심 실세인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사퇴했는데 본인은 또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해갖고 총선 공천권을 거의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거의 다투면서까지 행사했거든요.
저희끼리는 이분은 피니큐라고 합니다. 피니큐. 불사조다. 친윤의 예. 핵심 윤핵관은 절대 죽지 않는다. 피니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실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 제가 예. 어제까지 비난이 있었잖아요. 예. 그제까지 네네. 엄청난 비난이 있다 보니까 사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퇴할지 안 할지 모호하게 하면서 시간을 끄시잖아요. 비판을 피해가면서 네. 일단 손학비는 피해가자.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출마하시겠죠. 불출마 선언을 기대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오던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지금 보니까 유인숙님 새로운 국회 원내지도부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면 좋겠어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시고요. 6824님 어린이들은 가정의 화목을 원하고 정치를 지켜보는 어른들의 바람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치를 원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협치 잉크가 마무르기도 전에 협치의 끈을 놓아버린 민주당 앞에서 그거를 갖고 또 근데 우리 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이 현실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한 특검 네. 통과시키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을 봤는데 근데 또 걱정했던 바는 그거였어요. 본회의가 지금 김진표 의장이 연회 만에 했었을 때 네네. 김진표 의장에게는 명분삼아 이거 협치하겠다. 그리고 또 이태원 특별법만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본회의 일정을 잡은 후에 네. 안건 조정을 신청해서 다시 이 최상병 특검법으로 넘어가는 의사일정 이 변경을 했죠. 일련의 예. 과정이 어쩌면 민주당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22대 국회도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네. 생각하면 속이 좀 갑갑합니다. 김주 부대님 그런 말씀 나온 김에 이게 큰 그림이었습니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했죠. 이걸 받아들이면 오늘 얘기했죠.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 의지도 밝혔거든요. 겸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해병대 최상병 예. 순직 사건 수사 외역 의혹에 대한 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생떼 같은 애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 장갑차도 철수하는 물살에 네. 몰아나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네네. 아니 그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고 외압을 넣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공수처는 자원도 모자르고 경험도 없으니 빨리 처리하기 위해 특검으로 빨리 처리하자. 이걸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네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혀 바뀐 게 없다. 총선 민심에 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더 가열차게 열심히 특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이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 그 제2표결을 할 방침인 것 같은데 지금 재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발의가 그 특검법이 폐기되더라도 22대 때 또 재발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 28일에 그 제2표결을 붙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또 어제는 실제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정광 대변인 지금 향후에 이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28일에 만약에 행사 이후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2표결을 한다면 재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되는지도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2여구권 행사는 네. 당에서 대통령실에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거부권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두 번째 관심은 그러면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그렇습니다. 것이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이 돼서 다시 법안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만들고 있는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건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통 이미지로 굳어지고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균열을 내려고 하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자꾸 총선 민심을 왜곡한다, 뭐 외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총선의 민심은 여야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복원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총선의 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쟁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일방의 독주에 의해서 법안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총선의 민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총선의 민이라는 걸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뭐 좀 오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부 대변인 지금 만약에 이번에는 18표 이상 이탈이 안 돼서 어떻게 안 되더라도 22대 때 올리면 그때는 이제 8표만 이탈하게 되면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22대 때는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저는 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좀 제대로 된 업무를 하려면 네네.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번에 사실 털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이 이슈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지속된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병대 최상병 수사외압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여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그랬고요. 김재섭 당선인, 그다음에 포천에서 당선된 김용태 당선인, 한지아 당선인 네네.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총선 민심을 겪은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예. 이게 너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고 지금 진실이 좀 밝혀지고 있는 사이인데 네.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강 대변인이 짧게요. 진상규명에 대한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예. 뭐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의 가속도가 붙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도.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라는 게 이런 사건 다루려고 만든 거예요. 네네.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권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네. 그걸 못 믿겠다고 자꾸 또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은 그동안 13번 다 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부당한 외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진실이 은폐됐을 때 만드는 건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네네. 하자는 것 자체가 입법부가 지나치게 행정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 다른 사안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 소감 또 비대위 구성 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 현장 목소리도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령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다 보니까 정광 대변인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당대회 준비 정도 위한 어떤 관리형 비대위에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황 비대위원장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우리 당이 지금 총선에서 3번 연속 졌고요. 수도권에서 거의 더 이상 패배가 어려울 정도로 참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라는 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했는데 보수 정당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정책의 유능함입니다. 유능한 정책을 통해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도덕성을 높여내 도덕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외면받았던 측면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임기를 갖고 이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네.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지는 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대당에서요, 김재호 대변인 지금 이 전당대회 향후에 할 텐데 이 룰을 현행대로 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있는데 지금 3040 총선 후보자들 모임 천목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당원 50, 일반 국민 연수 50 이렇게 50대 50으로 좀 바꾸고 이런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나왔는데 이런 제안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3040 위주로 왜 나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거는 진짜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원 50, 국민 50 할 때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당원 100%로 바뀌고 나서 지금 총선에서 대패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룰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기는 룰로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를 하고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재창당 수준의 그런 어떤 혁신을 해서 이길 수 있게 탐바꿈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 지금 이건 정말 저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당연한 상식인데 왜 이걸 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소식 하나 들리는 것 중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지난달 11일에 사퇴한 이후에 좀 모습이 좀처럼 안 보였는데 최근에 뭐 물론 집 앞이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SNS에 올려왔다. 사진 잘 봤습니다. 저도. 한동훈 전 위원장 활동 재개는 언제쯤 할까요? 지금은 좀 몸을 추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걸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지난 107일간의 뭐 자신을 소모하다시피 소진했었기 때문에 재충전의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서히 뭐 낙선자들과의 모임 또 자신을 그 선거 과정에서 도왔던 당 사무처 직원들과의 모임을 재개한다라고까지만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소식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이분의 그 행보에 제일 관심인 거는 그래서 당권 도전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당권 도전에 나온다는 게 무리한 선택이고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콜업하는 목소리들이 당내에서도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고민의 정도가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뭐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는 그 고민의 정도는 깊어졌는데 결국 결론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비대위원회가 원래 임기가 6개월이거든요. 조기 전당대회로 가면은 조금 좀 그 등판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 이게 뭐 한 가을쯤으로 좀 늦춰지면은 혹시 그러면 또 등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을 내시는 당내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그 이철규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좋은지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니 지난 총선 패배 지역들이 다시 돌아오면 저희로서는 저쪽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근데 뭐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출마를 못 해봤기 때문에 선거 프로세스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좀 나아져서 돌아올 거라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거 지금은 뭐 민주당의 시간이죠.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 목소리도 크게 내고 승리를 만끽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총선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이 선거 제도의 특성상 뭐 제가 가까이서 좀 선거 제도를 들여다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이 우리 정당이 좀 치르기 편하다면 편한 선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 가운데 하나가 뭐 수평적인 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민생 중심, 정책 중심 뭐 유능함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대선에 임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총선 뼈아프게 받아들이지만 또 다음 대선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예, 한 가지 그 내용 확인 좀 할게요. 김주부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서울 서대문갑 김동화 당선인 뭐 학폭 의혹이 제기됐던데 본인은 이런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했거든요. 혹시 당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뭐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민주당은 학교 폭력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창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 어떤 진단서라든지 수사기관 기록, 학교 기록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아니라 그냥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김동완 당선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학생 기록부를 또 공개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좀 이 진위 여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의혹이 커져서 당도 개입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정체가 더 극심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암사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마포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60km 막힙니다. 대부분의 정체는 경기권에 집중돼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총 65km 밀리는데 충청권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망향 휴게소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막히고요.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아이들이랑 어디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다 정해 놓으셨나요? 모레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문제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이나 뭐 책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궁금한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 안에 어린이를 찾는 것이다. 쉽게는 어린이 책을 읽는 거라고 조언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어른이 읽으면 좋을 법한 어린이 책을 추천해주는 책, 구체적인 어린이의 저자 김유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께서는 보니까 연구도 하시고 평론도 하시고 창작 활동도 하시는데 특히 아동 문화 이쪽 카테고리에 매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아동문학의 어른 독자였기 때문인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동화나 동시를 계속 읽었고 그다음에 읽다 보니 작품을 쓰고 싶어졌고 또 작품을 쓰려다 보니 아동문학이라는 장르의 성격을 질문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까지 하게 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어른들이 읽는 문학이 아니라 아동문학만의 매력이 저를 이끌었고요. 아동문학을 읽는 어른 독자였다. 네. 이번에 그 선보인 신간 제목이 구체적인 어린인데 부제가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다정한 어른이 되는 법이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는 무엇을 좀 말하고 싶으셨어요? 네, 어린이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느 책부터 읽어야 할지 찾기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시고 또 그걸 어린이에게도 알려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권장도서 리스트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어른들이 좋은 어린이 책을 스스로 읽고 즐기시면서 또 좋은 어린이 책을 다 찾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이 왜 좋은 어린이 책인지 그리고 그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왜 뭐 누구가 읽으면 좋은 책 뭐 100선 이렇게 리스트만 있으면 이게 또 손이 안 가요. 근데 그거를 왜 읽으면 좋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으면 참 좋은데 구체적인 어린이 책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녀 교육만큼은 또 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 다정한 어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럼 이런 생각에서 이제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다정한 어른은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어린이 곁에 나란히 있어주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면서 직접 어린이를 만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어른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어른이 되는 방법을 어린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 책에는 많은 어린이가 나오는데 그 어린이들이 현실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들려주고 있고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귀 기울여 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2399님, 친절한 어른이 많아야 좋은 어린이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정한 어른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른보다 낫다 하는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들의 한 행동을 보면서 다시 나를 좀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꼭 어린이들 말 그대로 나보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기보다는 뭐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 이 책이 또 단순한 서평집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를 보다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시던데 주 독자층이 어른이라는 말씀은 이 동화나 뭐 동시가 어린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른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화 동시는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책이죠. 어린이의 문학입니다. 그런데 어른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 문학인 것이고요. 또 책 속에서 어린이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 세대가 어린이 책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동시 동화 이런 거 가끔 저도 뭐 이렇게 우연찮게 보면 약간 뭐 솔직히 좀 유치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뭐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아동 문학을 대하는 그런 성인들 인식과 태도는 뭐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어린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한 서너 권만 읽으셔도 그런 생각은 사라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성인들과 학생들과 동화, 그림책, 동시를 같이 읽으면 학생들이 아동문학이 이렇게 훌륭한 문학이었는지 미처 몰랐다면서 감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동문학을 경험이 있으신 그런 성인들은 아동문학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동문학은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보던 아동문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편견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요즘 아동문학들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뭐 그림책이랄지 동화랄지 동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은 뭘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문학은 어린이 독자를 위한 문학이고요. 그런데 어린이 주변의 어른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는 그 층위가 되게 여느 작품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고 더 폭이 넓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 층위들은 이제 어른들은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린이 독자를 위한 문학이니까 간결함이라는 미학을 또 오랫동안 잘 만들어 와서 간결함의 미학이요. 근데 그 간결함이 단순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확고함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확고함이라는 건 어떤 세계에 대한 긍정, 뭐 희망, 뭐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이 책에서 그런 세계관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봅니다. 3253님, 작년 이맘때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샀는데요. 콘스탄체 웨르백 닐센이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었어요. 여백이 많아서 생각이 오히려 많이 떠오르던 책 읽기였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자, 어린이 책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여러 장르의 다양한 작품 100여 편 정도를 선정해서 다시 30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소개하셨는데 이 소개한 책들을 나눈 이 주제 기준은
어떻게 정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이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이 예. 이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를 보면 그림책, 동시, 동화, 청소년 소설, 그래픽 노블, 이게 아동문학 장르 전반에 다 걸쳐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출간 시대로 봐도 1950년에 출간된 그 판타지 동화의 고전 나르니아 연대기부터 네. 또 최근 출간된 책들까지 국내외 아동문학의 고전, 그다음에 새로운 고전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최신작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은 이유는 아동문학이라는 장르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어린이라는 존재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 아동문학이 어떠한 어린이를 탐색해왔고 그러한 존재의 핵심, 그다음에 변화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흔히 뭐 독자들은 동화하면 동심을 담아야 한다. 또 교훈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선입견이 좀 있고 접근하게 되는데 아동문학계에서는 그런데 뭐 동심주의, 또 교훈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동심주의, 교훈주의라는 거는 예. 동심과 교훈을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가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100년이 된 용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비평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심주의는 어린이를 귀엽고 예쁘게만 보려고 하면서 어린이를 가두어 두려는 동심이라는 것에 가두어 두려는 어른의 시선이고요. 그걸 비판하는 생각이고요. 교훈주의는 아동문학 작품에서 예술성이나 문학성을 삭제를 하고 교훈성만 강조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 모두 아동문학에서 어린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른의 시선, 어른의 목적만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계속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7995님. 동화책은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게 해주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요. 4878님. 몽실 언니 이후로 동화를 읽은 기억이 없네요. 아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동화책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하는데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어린이를 보시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가시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본 동화가 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아동문학을 집필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접하는 어른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이 어린이를 보는 시각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를 보통 이제 어른과 다르다고만 생각하죠, 거의. 그런데 이런 시선이 이제 이분법적이고 어린이를 소외시킬 수 있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가 다른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인간 존재로서도 동일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린이를 어른과 다르다고만 하면 어린이라는 존재를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어린이들의 그 개별성을 억눌러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목소리를 불러주는 것이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모일 때 우리가 어린이라는 존재를 더 잘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해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를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8436님 다정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다정한 어른이 되는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역시 이 책을 읽으면 되는가요? 네, 어린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 길잡이가 이 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조금 얘기해 보면요. 전체 지금 5부로 된 구성 중에서 특히 2부에 지금 이곳의 어린이 이 부분 참 눈에 들어오던데 특히 뭐 어린이 회장 선거에 임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들이 눈에 가더라고요. 뭐 저를 돌이켜 보면은 6년 내내 계속 저는 그 반장 이런 걸 했는데 그때는 제 역할이 선생님 다음 가는 권한이 나아다. 그리고 부반장과 함께 뭐 이끌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 때 되면 공약도 내세워야 됐었고 그다음에 항상 모범이 되는 아이가 반장이 되거나 부반장이 되는 게 맞았던 기억이 있고 뭐 그랬는데 책에서는 소곤소곤 회장이라는 이 책은 목소리가 작은 어린이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달라지는 뭐 학급 풍경 이런 걸 묘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참 내용이 새로운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글의 제목이 어린이 회장 선거와 정치적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동문학에도 사회 현실이 정밀하게 담겨 있고 네. 그리고 어린이들 역시 현실 안에서 현실에 영향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아동문학에는 그 현실 너머를 전망하는 시선까지도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 너머를 전망하는 시선까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어린이 이 책에도 소개를 하셨던데 지난 2022년에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해서 한 화제를 모았던 이수지 작가의 작품들. 이수지 작가가 그림 작가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데르센상은 글 작가, 그림 작가 두 부문이고 2년에 한 번씩 시상하고요. 네.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평생 작품 전체에 걸쳐서 시상하는 거니까 지금 어린이 책이 어떤 지향으로 창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수지 작가님 그림책들은 글 없이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글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글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각자가 그림만 읽고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데르센상 시상 기준을 좀 잠시 좀 더 말씀드리면요. 말씀해 주세요. 예술적이고 문학적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어린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뭐 대신 과보나 편들기가 아닌 공감이 있어야 한다 등등이 있는데 수상작에서 그러한 그 기준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작가 작품 외에도 이번 기회에 청취자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 국내 뭐 아동문학 작품 한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작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안 작가의 오늘부터 베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베프요? 네. 그 아의 베프에 어의 베프 다른 글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베프는 배식 급식 카드 이제 프렌드고 이제 뒤에는 베스트 프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 급식 카드를 통해서 어린이가 밥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네, 또 윤슬빛 작가의 오늘의 햇살이라는 책이 오늘의 있고요. 햇살. 네, 동화집이고요. 네, 정은주 작가의 기소연과 친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셨고요. 혹시 또 준비 중인 작품이랄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아동문학을 잘 아는 독자를 생각하면서 문학 평론을 써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책처럼 아동문학을 처음 만나는 독자를 위한 글, 그다음에 어린이라는 존재를 아동문학을 넘어서 여러 문화 현장에서 찾고 발견하는 글, 그런 글들을 써보고 싶습니다. 네네. 어린이날 맞아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행사들 뭐 어디 갈지 또 선물 같은 거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못 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부모님들께 이 어린이날 맞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을까요? 네. 그 정답이 책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선물해 주실 때 그 선물의 의미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의 의미. 네, 저희가 선물을 할 때는 나의 취향이 아니라 상대 취향을 고민하고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뭘 좋아할까? 네. 그래서 자녀든 조카든 주변 어린이한테 이제 책을 선물할 때는 그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고양이에 대한 그림책, 동시동화, 뭐 고양이의 생태가 담긴 지식정보책 이런 것들을 선물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린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책에서 만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것이구나라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써 좀 더 많은 이제 어린이가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고 또 계속 책을 읽는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꽂혀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도록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책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주듯이 어린이한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고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또 책 주면 좀 뭐야 왜 책을 줘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좀 더 다가가기 편한 좀 쉬운 뭐 그림 위주의 책이 좋나요?
약간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어린이한테 책을 준다는 건 어린이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어린이한테 고양이 책을 주면서 그 어린이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책이 무슨 학습이나 뭐 공부나 이런 것과 그런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어린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인숙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준 그림책 산딸기 크림 봉봉. 산딸기 크림 봉봉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감동을 느꼈어요. 유인숙님 구체적으로 책을 또 읽으셨고 또 이 책 내용까지 소개해 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딸기 크림 봉봉이요? 네. 이 책이 성차별, 인종차별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준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허윤선님, 오늘부터 베프 꼭 읽어봐야겠네요. 책 추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베프 맞죠? 네, 감사합니다. 베프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린이 저자 김유진 아동문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짧게 듣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을 하게 해주는 마법이라고 아까 7995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김광진의 마법의 성 듣고 6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가정의 달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홍보대사 배우 송일국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늘 가까이 있어 더 소중하고 고마운 가족. 하지만 우리 주변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난 17의 재우 역시 그런데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후 누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재우. 얼마 전 곁에 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삼남매의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힘겹고 벅찬 생활. 하지만 곁에 남은 누나와 동생을 생각하며 재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잠이 들 때까지 체육교사라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재우. 작은 바람을 물으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누나 동생과 함께 소풍을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 기특한 삼남매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한 나들이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겐 평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달 특집 방송으로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1588-4350 1588-4350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과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봄햇살이 매우 강합니다. 정선의 기온이 오늘 31.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8도 등 30도에 육박한 여름 더위가 이어졌고요. 낮 더위는 내일까지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역 30도 가까이까지 올라 덥겠고요.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전날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도 맑다가 점차 흐려져 내일 밤 제주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이후로 쏟아질 텐데요. 따라서 어린이날 연휴 날씨가 순탄치 않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강수량만 잡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 매우 많은 양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많은 곳은 100mm에서 150mm, 제주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등 중부 지역의 대기가 현재는 매우 건조한 상태라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고 바람도 해안과 제주로 모레부터 강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는 16일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의원 등 4명으로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10대 1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62위로 지난해보다 15계단 하락해 문제있음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이 일시 협치 국면에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당은 입법 폭거라면서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야권에선 국민의 뜻을 앞세워서 다각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대체 누가 나쁜 정치를 하는 거냐고 반문한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드렸지만은 글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은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놨다. 대체 누가 나쁜 정치를 하는 거냐. 어떤 말씀이신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최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징집된 청년이 지휘관의 무모한 지휘로 수색 작전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 특검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군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많은 공작들이 막 벌어졌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일들의 진상도 밝히자는 것이 특검법인데 이게 어떻게 나쁜 정치입니까? 오히려 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글을 올리셨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 해당 법안이 다시 결국은 국회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부권이 부당한 행사라는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느냐, 또 그 이후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혜병이 사망한 지 10개월이 돼 갔는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곧이어서 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되도록 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건 초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휘관의 책임으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초동조사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지만 그 결과를 경찰이 곧바로 이첩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첩했냐 해가지고 사건 자료를 다시 국방부가 회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는 국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처벌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장본인들에게 수사를 맡겨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다 밝히겠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너무나 느려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공수처장이 공석입니다. 공수처 차장도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 자리도. 그래서 누가 책임 있게 수사를 지휘해 줄 사람이 공수처 내에 없습니다. 한 3, 4개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통신회사로부터 입수하려면 지금 곧바로 압수수색을 나가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책임 있게 청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신회사가 보유하는 통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1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3개월 후면은 그 통신 기록조차 다 삭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증거 자료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게 공수처인데 언제까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보자 말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일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정권에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 두 번째, 더구나 이 사건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이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또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사실들을 다 밝혀야만 하거든요. 그러니 정부에다가 책임을 지는 정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수처. 공수처의 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장이 공석 상태이고 따라서 책임 있게 이 수사를 지휘할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특검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재표결에 붙여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은 일단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가 될 거고요. 근데
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반란표를 좀 얻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설득 작업도 병행하시나요? 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설득을 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각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잖아요.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청년 군인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소신껏 투표해야죠. 소신껏 투표해야죠. 네네네. 저는 뭐 민주당이 설득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각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뜻대로 표결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제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공개 전자투표로 기명투표를 하는 것인데 저는 퇴장을 선택한 것은 표결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앉아서 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 버튼을 누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내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이 결정해가지고 퇴장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김웅 의원만큼은 그런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을 지켜서 남아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재의 표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공개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임기 하루를 남겨놓은 시점이 됩니다. 5월 28일이라면. 그러면 낙선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양심과 소신이 발동할 수 있죠. 저는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28일을 기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22대에서도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재발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만약에 계속 된다면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 가지 민생 법안부터 해야 할 이 부분들이 국정이 좀 마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최혜병 특검법 하나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민생 법안도 동시에 처리해야죠. 전세 사기 특별법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건 일단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 이것도 다음 본회의 28일 열리면은 처리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제 재표결까지도 진행되고 전사기 특별법도 추진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법하고 좀 다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투표할 기회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법 통과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우리 최혜병 특검법과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표결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지요. 이렇게 부의 표결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저는 이것도 국회의장께서 너무 자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야의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의적이다. 그렇습니다.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안 됐어도 부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서 부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표결에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표결 결과 부의한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상정해서 처리해야죠. 그런데 왜 이걸 미룹니까? 저희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판단이지만 물론 국회의장은 가급적이면 여야의 합의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시간을 좀 두자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자의적인 것이다. 그런다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전세 사기 사건이 언제부터 벌어졌는데요. 근데 계속 반대했다가 이거는 자기들이 약속을 했던 것도 반대한 거예요. 1차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선구제 후 구상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거니까 다음에 보안입법 하자라고 해서 미뤄뒀던 건데
다음에 하자고 약속했던 것을 자꾸 시간을 끌기에 이번에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처리해야죠. 오늘 당내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오전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경선이 아니었던 상황이라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당내에서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의원총회 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 입후보이기 때문에 당선자로 선포할 수 있지만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선자로 선포하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되었고요. 또 박찬대 대표의 뭐 정견 발표라든지 또 당선 후의 소감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의 뭐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각오가 실천하는 개혁국회라고 하는 거였고 뭐 첫째도 둘째도 개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민심을 충분히 받드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고 그런 민의를 정확하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또 과감하게 했다고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전국이 어제 뭐 일 이후에 좀 순탄치만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신임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이런 원칙과 내지는 이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주문하신다면 어떤 주문하시겠어요? 이제 원내 대표는 상대 정당의 원내 대표와 협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일 거예요.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성품이 원만하시고 또 온건하시고 또 합리적인 분이시라 얼마든지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거나 또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는 결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진성준 의원님은 지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게 당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은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임기와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로 운영수석에는 박성준 의원님 그리고 정책수석에는 김용민 의원님이 맡게 되셨는데 지금 의원님 맡고 계시는 정책위와 정책수석은 어떤 역할 구분이 좀 되는 건가요? 정책수석 부대표는 원내 대표를 보좌하는 직위입니다. 뭐 유사한 일을 하겠지만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상황이라든지 또 예산 심사 상황이라든지 또 국정감사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챙기는 일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를 보좌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그 정책을 당론화하고 또 그것을 국회 입법 과정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내와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야 유사한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 정책 일을 하면서도 원내 대표를 보좌하느냐, 당 대표를 보좌하느냐의 차이겠죠. 아까 의원님 그 직이 이재명 대표의 임기와 함께 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께서는 향후에 당 대표 연임의 의사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글쎄 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임기라고 해야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해야 되고 네. 또 지금 민생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어서 네. 이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예정돼 있는 임기가 당시 한 8월까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당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연임할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어떻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또 최고위에서요. 정치가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민생 중심의 국민 중심의 또 국정 전환을 언급했는데 혹시 그 민주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장 최우선 당면 과제는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죠. 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지금 민생 경제,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내수의 마중물이 될 민생 회복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자. 현금 지원도 좋지만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하고 그것을 일정 기한 내에 다 소비하도록 해서 반드시 내수에 도움이 되게끔 설계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대충 한 13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그러죠.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 문제로 너무 힘드니까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좀 지원하자. 또 3번째로는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는 기왕에 돈을 빌려서 썼지만 더 대출해 주는 데가 없어서 정말로 생계가 급한데 이들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데 이걸 좀 더 지급 보증을 좀 확대하자. 뭐 이런 3가지 큰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지금 영수회담에서 지금 의료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첨예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실 건지도 궁금해요. 방향이 좀 잡힌 게 있을까요? 저희들 원칙은 분명합니다. 의사의 증언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대 정원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너무 첨예하게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요. 정부도 의대 증언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의사들은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즉각 복귀하고 또 그러면서도 의대를 증원하면서도 공공 또 필수 의료 또 지방 지역 의사 인력만큼은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것이 의정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으니 좀처럼 타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다 함께 참여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자. 이것이 저희들의 큰 원칙이자 해법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은 소통 강화를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정치권 인사분들이 가셨고 또 영수회담도 했고 다음 주 9일 정도에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거든요.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소통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답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좀 바라시겠어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역대의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는 대체로는 정치인들이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로 보임했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건 없죠. 근데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우는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아주 단적인 예가 많이 있는데 가령 정진석 실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당심이 곧 민심이다 그래가지고 당원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바꾼 분입니다. 지금의 현행. 그렇죠.
민심보다 당심을 더 받들자고 하는 분이죠. 그러니 총선 이후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네. 적절한 인사인가. 두 번째로는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도 부적절한 분입니다. 이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부싸움 하다가 투신한 거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난해 1월입니까?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피의자를 만날 일이 있냐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네네.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데에도 비서실장으로는 적임이 아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평가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자회견 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인데 자주 해야죠. 이렇게 무슨 연례 행사하듯이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듣고 싶은 말씀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국정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죠. 저는 그 1번이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놓고 기자회견해서 거부권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직무유기입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는 일인데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무슨 안 좋은 선례란 말씀입니까? 그 참 터무니없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과거에 특검을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이 사안은 대통령의 책임 여부도 밝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될 수사를 자기 손으로 거부한다? 다른 사례 같으면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 결정에 스스로를 제척하거나 기피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서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1분 정도 남았네요.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없앴던 민정수석실 부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고요. 민정실 부활 검토에 대해서는 예전에 청와대도 계셨고 어떤 의견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출근하는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하는 첫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러한 잔재를 청산하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게 출근 첫날 당선자로서 출근 첫날 밝혔던 1호 공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은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죽이고 또 국민의 신상을 털고 뒷조사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통과 민심 청취를 강조하겠다는 분위기 같긴 하거든요. 아니 글쎄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하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민심 청취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고 정적의 뒤를 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아주 극심하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가양대교와 양화대교 부근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효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그 사이 목동나들목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고속도로는 확인된 사고
사고만 10건이 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 부근 정체는 사고의 여파고요. 이후로 총 60km 정체인데 경기권 상황이 어렵습니다. 신갈분기점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충청권 정체가 더 길어지면서 천안에서 옥산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자치도로 한다라고 발표가 됐던데,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발표된 지 반대 여론이 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지금 반대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청원 답변 요건인 1만 명 동의를 채웠고요. 오늘 정오 기준으로는 3만 7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원인이 이제 쓴 내용을 좀 보면 평화누리라는 이름이 이념적이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담겨 있었어요. 이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30여 건 넘게 게시가 됐고요. 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나 경기도청의 공무원 내부 게시판 이런 곳에서도 비판이 좀 거셉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민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인 거예요? 네, 뭐 이름으로 경기 북부를 차별하는 것 같다. 왜 경기 남부는 그대로인데 경기 북부만 바꾸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북한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명을 줄일 경우에 평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 뭐 우스꽝스럽다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경기도 세 글자에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9글자로 바뀌기 때문에 주소 표기가 어려워서 불편할 것 같다. 영문으로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공모도 받았고 뭐 투표도 했고 발표도 했는데, 그럼 이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합니다. 향후에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하고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도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선을 그었고요. 우리 청원에 대한 답변은 아직 김동연 지사가 준비 중입니다. 장명 과정 또 공모 과정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모 대상을 받은 사람이 대구에 거주하는 91세 어르신이었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 네, 대구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공모에 선정되면서 1,000만 원의 상금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이름을 왜 다른 지역의 주민이 짓느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수상자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명 공모전에서 여러 번 수상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티즌들이 이제 이름과 휴대전화 뒷번호를 검색을 해서 수상 이력을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수상자를 좀 내정하고 뽑은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었는데 경기도는 이제 선정 과정은 투명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지역의 이름을 왜 다른 지역 사람이 짓느냐 이런 비판 부분은 공감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장명 논란에 더불어서 지금 이 분도 나누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네, 앞서 청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이 포함이 됐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다. 경기 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또 분도 추진으로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인데 북부는 더 낙후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경기북도 분도가 김동연 지사의 수건 사업인데요. 22대 국회에서 북부 특별자치 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이후에 본격 추진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명 논란과 더불어서 좀 역풍을 맞고 있어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청원에 또 어떤 답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를 유출 사고 계기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이런 행정 지도를 내렸던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위탁하면
하면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치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네이버 이와 관련해서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 따르면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본 총무성의 이 행정 지도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걸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보다는 네이버의 앞으로 사업 전략에 기반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고요. 예. 다만 라인 야후의 기술 파트너로 인프라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건 분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의 인프라 매출에는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또 우리 기업을 상대로 행정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참 과기정통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정부도 그러면 개입을 할 사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예.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 기업을 차별을 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지배 구조를 조정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문제적이기도 하고요. 네. 단순 민간 기업 이슈로 우리나라도 치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본 관계 조정이라는 지도 내용이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의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려고 완전히 넘기라. 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 측의 비판이 커지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지분 매각을 특정해서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뒤늦게 입장을 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민간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최근 네이버 측에 일부 지분 매각을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과기부와 외교부는 지금 상황을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네이버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카카오톡 많이 쓰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이 카톡만큼 많이 쓰이는 국민 메신저라고 하던데 월 사용자만 뭐 9,600만 명이요. 대단한데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관계가 이렇게 만약에 단절이 되면 업계에 타격이 좀 크겠습니다. 네, 일본 사업뿐만 예. 아니라 사실 글로벌 사업 전략 전체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라인 야후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 국가까지 포함을 하면 라인의 월 사용자는 2억 명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따라서 라인 야후의 지배력을 잃게 되면 이곳에서의 펼칠 해외 사업에도 좀 차질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또 라인 야후가 일본의 다양한 업계에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메신저 사업 말고도 뭐 야후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 기업 간의 협업 솔루션인 네이버웍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이 소식은 계속해서 관심이 많이 가네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관련 이야기인데 지금 하이브의 경영 방식이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이게 이전의 소속사 행보를 두고 각종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근데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팬클럽 뿔이 났다. 왜 BTS의 팬클럽까지 뿔이 났나요? 네, 일단 어떻게 뿔이 났는지 살펴보면 오늘 오전에 하이브 사옥 앞에 항의성 근조 화환을 수십 개를 보냈습니다. 예. 네, 여기는 방탄 방패로 쓰지 마라, 탈하이브 기원한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방탄이 하이브를 나와라. 네, 트럭 시위도 있었습니다. 예. 아티스트 보호는 언제 하느냐 이런 문구가 담긴 시위 트럭을 하이브 앞에 보냈고요. 이런 시위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BTS와 관련해서 뭐 어떤 의혹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요? 네,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떤 한 30대 남성 A 씨가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뮤직에 불법 마케팅 자료를 뿌리겠다라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A 씨는 공동 고용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하이브가 논란이 되면서 당시에 판결문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이 판결문에는 A 씨가 언급한 불법 마케팅이나 사재기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판결문에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서 협박에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
관광부에서도 이 BTS의 음원 사저기 의혹을 조사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사 종교 단체인 단월드라는 곳과 연관설이 있어요. 연관설이요? 네. 네.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졸업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단월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가 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관련돼서는 모두 부인을 했고요. 네. 이런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모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팬들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에요. 오늘 화환 시위 주최 측에서 일간지에 성명문 전면 광고를 냈는데요. 이 해당 광고의 내용을 보면 하이브가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진행 상황을 확실히 공지를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뭐 이런 의혹들 나올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팬들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네, 시위에 참여한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BTS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퍼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경영진의 갈등에서 BTS 논란으로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명문을 보면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 플레이를 중지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소속사가 일부러 거짓 의혹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경영진의 안위를 챙기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 이유가 없다. 면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하이브를 나오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고요. 네, 단월드 측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유사 종교단체 의혹이 제기된 단월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스크린을 오가는 배우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무대와 스크린 오가는 배우들요? 네, 최근에 이제 배우 전도연 씨가 연극 벚꽃동산으로 27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게 됐고요. 아,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네, 그리고 황정민 배우 역시 연극 맥베스로 무대에 또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경우가 또 무대에 복귀를 한 배우들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무대에 도전하는 배우들도 있는데요. 누구세요? 원더걸스 기억하시죠? 원더걸스 출신으로 또 배우로 활동 중인 안소희 씨도 데뷔 후에 처음으로 클로저라는 연극을 통해서 무대에 도전을 하게 됐죠. 아이돌 걸그룹 출신 배우 안소희 씨가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면은 반대로 원래는 무대 기반으로 활동했다가 스크린에 자리 잡은 배우들도 있겠네요. 네, 뭐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는 조정석 그리고 김무열 같은 배우들이 이제 드라마와 영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던 정성아 씨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 배우를 아예 전향을 해서 뭐 재밌는 그 유머러스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정극 연기, 악역 등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정상급 뮤지컬 배우가 됐습니다. 정성아 씨는 이제 코미디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명성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사실 그 뮤지컬 영웅 같은 경우에도 정성화가 곧 안중근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작품을 또 이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중견급 중에서는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최민식 배우, 송강호 배우, 조승우 배우 등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 오르는 이 배우들 중에서 특히 황정민 배우는 학전이라는 출신으로 입간판을 두르고 뭐 대학로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다가
연기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캐스팅됐다고 하던데. 네. 네. 얼마 전에 김민기 씨 관련해서 네. 또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비화였는데요. 네네. 지하철 1호선 뮤지컬 지하철 1호선 호객을 위해서 입간판을 또 몸에 두르고 매일 대학로로 돌아다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0년 만에 리차드 3세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연극 복귀하고 나서 3, 4년에 한 번씩 꾸준히 연극 무대에 또 서고 있기도 하고요. 네. 2021년에는 리차드 3세를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이제 곧 맥베스에 출연을 합니다. 참 이렇게 그 스크린에서 활약하던 배우들이 연극 무대 돌아갈 때 또 네. 어떤 초심을 좀 다시 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사실 연극 무대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관객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그쵸. 그런 어떤 긴장감도 네.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연 씨도 한번 얘기해 보면 접속, 뭐 너는 내 운명, 뭐 네. OTT 드라마까지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영화들 먼저 떠오르는데 이전에 연극 무대도 했었군요. 27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7년에 연극 리타 길들이기 이후에 두 번째 연극 리타 출연이에요. 길들이기가 네. 첫 번째였군요. 그리고 제작 발표에 이번에 이제 벚꽃동산을 준비하면서 네.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갈망은 늘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제 근데 사실 출연을 제의받고도 처음에는 거절을 하려고 했다 해요. 근데 좀 뭐랄까 비겁하지 않게 정중하게 거절할 방법을 궁리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네, 근데 전도연 씨가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전작인 메데아라는 공연 영상을 보고 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출가랑 하는 거면 꼭 해봐야겠다. 네. 그리고 연극을 보는 내내 배우로서 피가 끓었다. 그래서 바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연극 그러면 벚꽃동산이라는 게 어떤 작품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안톤 체홉. 안톤 체홉. 예.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농노 해방 이후에 귀족이 몰락하고 또 신흥 자본가가 부상하는 러시아 제정 말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이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원작의 배경을 2024년 서울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배역 이름도 모두 한국 이름이고요.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미국으로 떠난 송도영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원작의 류바죠. 그리고 박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전도연의 상대인 황두씨 원작에서 로파힌을 연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귀국한 이 송도영이라는 인물한테 서울이 너무나 달라졌고 가족이 살던 집마저 사라진 위기에서 이 인물이 펼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 근데 지금 관객을 직접 만나는 무대 연기, 연극 같은 그리고 카메라를 맞닥뜨려 하는 화면 연기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의 눈을 보고 하는 연기와 또 카메라 네. 렌즈를 보고 하는 연기 참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인터뷰 작업들을 하면서 네. 수십 명의 배우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매체,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는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진행이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호흡 자체를 그리고 뭐 감독이나 이제 연출자가 갖고 가는 경우가 많고 네네.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무대 예술이고 그리고 연습 기간이 좀 길다. 그래서 좀 나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뮤지컬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레이트 코멧으로 8년 만에 이제 무대에 복귀한 하도건 네네.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단 1분의 장면을 위해서 몇 시간의 공을 들여서 찍는다. 예. 그리고 그중에 좋은 것들을 편집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뮤지컬은 1대1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 공간, 그 시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작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뭐 그 영상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버리면 그게 그대로 가지만은. 그렇죠. 극은 어제 했던 나와 오늘 하고 있는 나 또 다른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다른 발성이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참 이색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 시청자나 관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무대에서 보던 배우를 화면에서 보고 화면에서 보던 배우를 직접 무대에서 보고 색다른 느낌을 받겠어요. 네, 아무래도 예.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재미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로 왔을 때 훨씬 더 생동감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또 무대에서만 보던 배우를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정제된 그리고 뭔가 그런
그런 환경이 달라진 데에서 오는 또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배우들이 활동 영역을 이쪽 저쪽 오가는 네.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이유를 좀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연기의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고, 또 그냥 매체만 하던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관객과의 호흡을 직접 경험한 게 실제로 연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다가 사생활 논란 같은 게 생겼을 때 이 배우가 연극을 통해서 이제 조용히 복귀하면서 초심을 찾기 위해 연극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연극 무대로 돌아가는 것 자체로 연극 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을 방편으로 삼는가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잠깐 그 또 하나 최근에 서울 충무로에 뭐 영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충무로라는 거리, 여기에 극장이 하나 있죠. 대한극장이 있는데 정말 한국 역사의 영화 역사를 함께 해온 곳인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문을 닫는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참 뭐 어떤 경영난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9월에 운영을 종료하게 돼서 사실 66년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긴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제대로 영화를 이제 상영할 수 없었던 거의 유일한 상영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극장인데 아무래도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들어오면서 영화 산업계가 완전히 재편이 됐죠. 그러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이래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후에는 공연장으로 개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스크린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 또 무대로 오게 되면은 이 티켓팅하는 거 굉장히 치열해지겠어요. 어쩌면은 더블 캐스팅을 하면 무대 TV에 많이 나왔던 사람, 또 영화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을 테니까 몰릴 수도 있고요. 지금 개막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헤드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헤드윅으로 오랜만에 이제 배우 조정석 씨가 무대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워낙에 뮤지컬 팬들한테도 호응이 높은 배우고 또 대중들에게도 이젠 잘 알려졌기 때문에 회차마다 전성 매진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회차마다 매진이요? 네. 그리고 동시에 또 배우 유연석 씨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요. 연출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티켓 파워 높은 배우들을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몸값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헤드윅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장 규모에서 시작해서 중극장 정도까지 갔는데 이거를 굉장히 화려한 대극장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공연 기획사 관계자분이 실제로 매체에 진출을 했던 배우들이 인지도를 얻고 다시 무대로 오면은 출연료가 당연히 상승을 한다. 하지만 그만큼 티켓이 잘 팔리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 배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접근이, 함께 이전에 이미 공연을 해봤던 배우인데 매체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출연료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기분이 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매체의 위력을 느껴서 좀 씁쓸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래 연극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배우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극계 자체는 좀 화랑을 띨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우들이 스타 배우들이다 보니까 출연료가 오르면서 동시에 티켓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우들이 오면서 중요한 롤들을 많이 차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연극 배우를 오래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좀 뺏기는 측면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스타가 와서 내가 차곡차곡 뭐 단역급에서 뭐 조연급에서 이제 주연급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티켓 파워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같은 캐스팅이어도 이 배우가 올 때는 몰리고 또 티켓값이 비싸지는 현실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가끔씩 공연을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가장 와닿는 건 역시나 다른 거 뭐 차지하더라도 티켓값이 올랐다, 이런 소식인데, 원래 티켓값이 뭐 책정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뭐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인건비. 그리고 대관 비용, 그리고 무대 세트, 조명, 의상, 뭐 인력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모두 다 티켓 가격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제작했던 제작사 쇼노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제작비가 높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네네. 근데 워낙에 이 연극에 뭐 배우 김유정, 정소민, 김성철 이런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올랐어요? 이 극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 기준으로 해서 연극이 최고가가 6만 원 정도였어요. 6만 원, 네. 네. 그리고 대극장 기준으로는 최고가 8만 원 정도였는데 이 연극이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막을 올리면서 네. 최고가가 11만 원. 11만 원이요? 네. 그리고 최저가가 5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티켓값 우리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렇죠. 또 연출진 입장에서는 아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이렇게 유명 배우들 데려오고 또 무대가 커지면 그만큼 들어가는 뭐 스태프들도 많아지고 맞아요. 들어가는 부대 시설들도 많아지고 할 테니까요. 네, 맞기는 한데 그 모든 게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객들이 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는 네. 코로나19 때 이제 자리를 띄어앉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좀 상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관객들도 그때 너무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네. 이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공연의 질은 똑같거나 아니면은 지금 너무 양산형 공연이 많아지면서 네. 오히려 질은 떨어졌는데 왜 티켓 가격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기만 하냐. 네, 그런 불만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어때요? 네. 방법이라는 게 제작비가 일단 상승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관객들한테 이걸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에서 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게 좌석에다가 좀 세부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좌석의 세부적 등급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좌석, 예를 들어서 VVIP 좌석을 매기고 또 그 밑에 단계로 VIP 좌석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해서 좌석의 등급을 매겨놓으면은 자신의 뭐 경제적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그때그때 이 공연을 즐기는 방법에 따라서 그 가격대를 좀 차별화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의 불만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 앞이라고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조금 맞습니다. 한 두 발짝 두 줄 내질 세 줄 정도 뒤에서 보는 그런 매력도 있고 맞아요. 또 측면 자리는 우리가 일단 잘 안 사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보면 또 옆에서 봤을 때 그 배우들의 움직임들까지도 볼 수 있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자리를 좀 옮겨서 보시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4222님 66년 만에 영화관 문 닫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배우들 많은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3253님 진정한 연기는 연극 무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결국 기획사가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객의 입장에서 이걸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네네. 아까 얘기한 거에서도 나왔듯이 가격은 그대로거나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 공연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네네. 그리고 양산형 공연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결국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공연의 퀄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을 높일 방법을 이제 연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제작비의 품목 안에 이제 뭐 인건비부터 해서 뭐 공연 의상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객들 입장에서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게 대본의 질을 높이거나 이제 연출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객들이 이 티켓값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스크린에서 활약하는 배우들이 연극 무대로 들어갔을 때 한번 가서 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배우의 매력도 직접 눈으로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는 배우들 얘기 나눠봤죠.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할을 맡았던 정성화 씨가 부른 OST죠. 영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